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21선 반등은 없었고,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어떤 이런 기술적 분석이 예상대로 간다는 것은 어떤 변수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나와 버리니까 밀리는 거고, 그 변수라는 게 외부에서 나오는 변수라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 변수가 국내에서 터졌고, 그 국내에서 터진 부분이 지금 그동안 지수를 밀어 올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서 그 문제가 촉발이 돼서, 사실은 이게 언젠간 나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꺾여도 꺾여야 될 주가가 시장이 안 꺾이니까 살아있던 거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꺾이는 게 어떤 사고가 나야 되고, 그 사고라는 게, 시장에서의 사고라는 게 크고 작고, 결국은 계속 이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서의 반등이, 지수 흐름에서 반등이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기준으로 한 2518 정도에서 반등인데, 이 정도에서 이제 21선에서 반등하는 신용만 하고, 그래도 뭐 죽긴 죽더라도 반응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신용만 하고 그대로 죽었는데, 그리고 낙폭을 축소하고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를 끌어내린 사태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인식이 거의 광신도적으로 박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성공하면 주가 부양에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뭔가를 주도한다 이러면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치 대비해서 높아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이제 촉발된, 이 믿음을 깨기 시작한 부분에서 하나씩 따져보면 8종목이 있습니다. 삼천리,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다울투자증권, 다우데이터, 성광, 이 8개 종목인데, 이 회사들이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 근데 하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천리도 들어갔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들이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던 결과로 보면, 하림, 뭐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예전에 페노션 인수할 때 하림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이건 뭐 그냥 양아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라는 그걸 누구도 모르지만, 어 만약에 제가 뭔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개입 안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뭐 혐의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삼천리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아이고, 삼천리부터 살펴보면 주가가 보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뭐 주가 조작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갔느냐라고 보면, 사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올라갔다라는 핑계가 먹히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지주 회사다 보니까 이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내려온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 맞다. 그리고 올라가 있을 때는 고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고평가였을 때 실적을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이미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보 반영이 늦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회사가 실적 갖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무너졌으니까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대로 쭉 밀려서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안 움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고, 다시 제자리로 왔고, 이렇게 된 상태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는 어떤 인위적인 영향이 있었다.
요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하한가 2번 갔으니까 뭐 그전에 안 올랐던 거 이런 거 반영을 해서 보면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반등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중간 자리니까 연봉에서. 이런 정도 기술적으로 지지 정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고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이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고 이게 그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예.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서 뭐 이 아무래도 제도권 쪽에서도 서로서로 해서 뭐 "주가를 올리자."라고 한 종목들이 요 종목들인 것 같고 예. 이 종목들의 그러면 신용 상태를 보면 예 신용이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서로 이제 써 가지고 예 요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다른 종목들도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른 종목이 다올투자증권. 예 다올투자증권은 뭐 시작 전까지 왔으니까 오늘 낙폭을 줄인 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액면가가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이하의 주가니까 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건 맞고 신용 14% 까지 차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동안 그렇게 급등했는데 신용이 옛날보다는 많지만 1.7%. 뭐 아무거나 또 롯데케미칼 찍어 보면 0.3%. 대형주들은 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삼성전자 0.08. 예, 대형주 하시는 금액에서 이 비율이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대출 같은 거 거의 안 내나 보다.' 이게 아니라 구조가 이게 항상 저는 이게 너무 설명하려고 하는 게 탈인데 구조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주주가 이것도 이걸 갖고 와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20.73, 국민연금이 7.68,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합산해서 51.68%입니다. 그러면 합쳐 가지고 거의 한 80%, 80%는 당연히 안 씁니다. 예. 신용 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여기 자산운용사들 합쳐서 한 3% 되는 거 이거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쓴 거랑 비교하면 한 5분의 1 정도로 봐야 되니까 이게 한 0.3% 정도 다른 대형주에서 0.3% 정도랑 거의 뭐 비슷한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서는 작으니까 신용에 대한 이 잔고율이 낮다라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종목 뭐 서울가스나 이런 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다우데이터를 보면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오른 거 다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올라갔던 게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뭐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라가던 다 내려가니까. 그럼 이 회사도 보면 외형적으로는 저 지금 외형적으로 이 회사가 한 2천억짜리 정도 회사인데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의 모 회사니까. 그러면 이제 다우 아니 다우데이터랑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랑 다올투자증권 이런 기존의 제도권 증권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신용이 다 10% 이상이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 문제가 될 것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보면 이게 제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 HTS에서는 안 나오나? 어, 신용 보유. 네,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잔고 비율이 나오는데 뭐 이 신대양 재지 같은 경우는 잔고 51.38 희한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잔고 비율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신용 두 번 하락하면 이제 담보 비율이 이탈을 하고, 담보 비율 이탈에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종목에 한정해서. 그러면 이게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용 물량이. 그래서 망가질 거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영풍재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여기랑 관련이 없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한신기계, 해인, 써니전자, 태경 BK, 태경 BK 이렇구나. 잠시만. 이게 태경 BK.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뭔가. 네. 태경. 이게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신용잔고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우진, 미래산업,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한 7~8%, 그러니까 한 6% 이하는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예, 코스닥을 보면 우리네, 빅텍,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들 제가 내일 이제 글로 올려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게 촉발이 돼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빨리 무너지는 게 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진정되고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적당한 변동 비율로 보면 한 700선대 중후반에 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13 너무 가열입니다. 이거 보면 낙폭을 굉장히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경기나 뭐 시장 여건이나 이런 거에서 적절한 움직임이냐 그러면 과했다. 실제로 올해 4월 19일까지 세계 증시에서 코스닥이 상승률 1위였습니다. 근데 1위를 할 만한 여건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지금 뭐 다행히 이제 우리가 뭐 다루고 있는 종목들의 신용 요것도 한 번씩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열심히 까다가 가치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주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뭐 거의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지어 이제 그 그러니까 오래 같이 하시던 분도 셀트리온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저한테 삐져가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예.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과 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우리가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가 내 종목 내려간다고 욕할 때 짜증나고 뭐 그 정도야 이제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과거의 셀트리온에 비하면 뭐 약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 저거에 지금 고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같이 보는 걸로.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이제 거의 뭐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급등주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보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신 분 뭐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망하는 게 언제냐면 여기서 사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물 타고 해서 망하는데 적어도 이런 기준이면 반등이 이쯤 나옵니다. 이쯤 나옵니다. 이쯤 나옵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실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 해서 자, A 계좌에 물렸는데 B 계좌에서 해가지고 수익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반등해서 수익이 나면 이 수익만큼 A 계좌에서 손절을 해서 두 개를 퉁칩니다. 그럼 일단 A 계좌에 있는 손실난 물량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내려서 더 반등하면 더 다시 한 번 더 대응하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대응하고 이러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그 위에서 손절하면 되지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맞습니다. 그게 이런 종목들 위에서 손절하는 게 낫고 하지만 성격적으로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열에 9은 손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평가된 종목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해서 손절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하면 그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 수익 나서 팔고 또 사보고 수익 나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끝.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우리가 주식 공부도 하자라고 해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주식 공부에 대해서 해왔고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사고 뭐 팔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호흡이 길어지는데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고 나니까 여기서 못 사면 만약에 여기서 사도 되는데 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놓치더라. 예? 그러면 하다가 이쯤 사가지고 수익 났으니까 이제 드디어 수익 그래 이런 건 그냥 따라잡아야 돼 이러다가 이제 내려올 때 하는데 내려올 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응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런 대응을 통해서 그나마 좀 해결을 보시더라. 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건 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5조 원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산업의 성장이 멈췄을 때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야 됩니다.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 구도상.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매출이 10배가 됐으니까 엄청난 성장주다. 예, 고성장주다. 올해 이걸 반영을 하면. 근데 아마 이 수치가 과연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8천억대에서 8조를 찍으면 10배지만, 자, 같은 규모로 17조를 찍는다. 2배입니다. 물론 이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이제 오르는 기세가 여기서 완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7조에서 다시 똑같이 7조 원을 더 한다 해도 24조인데 여기서는 이제 3년에 한 30% 성장하는 종목도 지배집니다. 성장주로서의 탈락인데 그때 가서 이 주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의 못하고, 만약 유지한다 치더라도 왜 이 실컷 남들이 사서 올려놓은 이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내가 4년 5년 동안 회사가 그 성장성을 증명을 해낸다 치더라도 그걸 왜 내가 시간 가치를 들여가면서까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추가로 상승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부터 언급을 한 종목들. 제노레이 주식 1.99 뭐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리고 영신금속도 한번 보면 1.90 뭐 평범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품 1.1 뭐 양호합니다. 너무 없어도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적당히 있어야, 예, 주가가 빠지면 또 쏟아지고 올라가면 또 탄력을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마트는 아니지만, 이마트는 이제 곧 편입을 할 거지만, 이마트 뭐 대형주 아까 비율로 따지면 뭐 양호하고, 그리고 현대차증권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이렇게 너무 없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용 비율이 0.2% 이러면 변동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에서 6% 정도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익 QNC. 네, 원익 QNC도 2%대. 이런 건 이제 좀 뭔가 재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고, 우진 프라임이 0.93. 어쨌든 한 2%에서 6% 사이가 조금 활발한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네, 뭐 대형주 치고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백화점은 아유 참, 뭐 이건 뭐 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회사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제너레이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참 답답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저평가여서 샀으니까 더 저평가면 더 사야 되는데, 더 사려다 보니까 뭐 내려간 종목 왜 사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하는 종목에서 이런 게 마음은 편하지만 이렇게 내리면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또 걸러내야 되느냐, 인기 없는 종목들을. 요게 숙제인데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좋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시장에서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을 받고 현대백화점은 지금 신저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종목별로 또 인기가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아마 제 추정으로는 제노레이는 조금 많이 보유를 하셨을 것 같고 현대백화점은 많이 보유를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난 상황에서 현대백화점이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냐라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타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이익 성장을 했고 올해도 이익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고 순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도대체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고평가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6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보더라도 뭐 한 3조 원 정도가 적절한 시총인데 지금 현재 1조 1888억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뭐 아니 뭐 나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팬데믹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좀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리면 모르겠는데 회사는 잘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주가가 내리면 참 이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걸 이렇게 재미없는 걸 걸러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저평가니까 사는 게 맞지 않겠냐 더 사는 게 재미없는 데다가 자꾸 돈을 밀어 넣으면 짜증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노레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노레이도 뭐 거의 뭐 신저가에서 별 차이 없는 가격입니다. 보시면 회사가 그동안 뭐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없습니다.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600억짜리 회사가 800억짜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영업가치 이런 거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거꾸로 간다. 참.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주기도 하지만 NH투자증권처럼 과거에 10년 동안 기다린 적도 있으니까 이거 현대백화점 10년 동안 가져가야 되냐? 물론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간다는 각오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거 사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제가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노레이도 보면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왜? 라는 부분에서 아쉽고 그래도 뭐 매출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고 작년 4분기에는 250억까지 매출을 찍었으니까 올해 매출 1000억 돌파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 그러면 거의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예상이 됩니다. 200억 영업이익 내는 회사의 시총이 1000억대다. 1000억 초반이다. 이건 뭐 큰 종목이면 모르겠지만 작은 종목들의 저평가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제노레이가 현대백화점보다는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위안을 삼자면 이제 신용 물량이 많아서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런 어떤 우려는 조금 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진 플라임도 보면 지금 이제 시총 68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회사도. 680억이고 세대주 지분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680억까지 내려왔는데 매출이 2,500억 찍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00억 넘고 그리고 이게 과거의 부채 비율이 340인데 실적이 좋아진 것만으로 17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기세를 유지를 하면 한 2년 안에 부채 비율 100 이하로 떨어져서 재무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주가는 도대체 왜 분기에 50억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688억밖에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왜? 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우리 시장에 대한 좀 아쉬움입니다. 이건 이런 종목들을 알아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런 날이 오겠지만 이것도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오늘 뭐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아휴, 짜증은 많이 나시겠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진심으로 심심한 예, 사과, 용서의 마음을 구합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